자, 그러면 오늘도 데일리힌트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화사한 옷도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장님이 딱 시작하기 전에 딱 인사하실 때 네. 그때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어디를 인사해요? 여기. 아, 예. 연예인 같아요. 무슨 연예인? 항상 그때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진짜 증권맨 중에서 방송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송인 중에서 증권을 가장 잘 아시죠? 저 방송인 아닌데. 아, 그렇네요. 아, 제가 네네. 착각했습니다. 저는 증권맨입니다. 아, 증권맨. 알겠습니다. 월천 증권맨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7포인트 일단 상승 출발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장 시작부터 현 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했습니다. 근데 기관 매수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예,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SDS 등의 대형 IT가 일단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주라든지 올시아이 홀딩스나 하나솔루션 등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화학과 자동차 부품 타이어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건설, 손해보험, 조선 등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외에도 사이동통신이라든지 요소수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된 테마주 그리고 결제주와 수소차, 도시가스, 우주항공 등의 테마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주가의 선물 낙폭이 확대되면서 SK 하이닉스 등이 주가가 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낙폭이 확대됐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면서 다소 좀 주춤했습니다. 4분기 실적 쇼크 가능성이 높은 2차 전지 양극재 영향 때문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 낙폭도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LG전자와 LG엔솔 등 실적 전망치 하회에 대형주 위주의 또 약세도 이루어졌고요. 외국인들은 친환경 그리고 방산 테마를 순환매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태양광 계약 소식 어제 좀 알려졌죠. 네. 강세를 역시 나타냈고요. 기관은 1월 3일 이후에 6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도 지속 중입니다. 코스닥은 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하면서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도 속에 2,540선대로 내려앉았고요. 6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연말 수급 계절성의 후폭풍이 지속됩니다. 네네. 12월에 금융투자가 많이 산 거를 1월 달에는 일단 좀 팔 거다, 안 사줄 거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도 축소되고 있고 이번 주에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또 경기 심리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 부진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도체도 안 좋고 매크로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연말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1월 2일 날에도 너무 또 오버슈팅이 나갔죠. 네. 그래서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는데 역시 1월 장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도를 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작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요. 운수장비나 건설 서비스 업종 매수했고 코스닥은 거의 대부분 업종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운수장비와 건설 서비스를 매수했고 그 외에는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소프트웨어나 인터넷주 일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로 약간 올라왔고 업종별로는 종이 목재가 포장지 관련주가 강세였는데 특히 이제 테림 포장의 개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테림 포장. 예, 고성능 보냉 상자의 스티로폼 대체 가능성 이게 이제 언급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GS건설과 현대건설 중심으로 건설업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운수장비 경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의 방산주가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서 뚜렷 강세가 나타났는데 이 방산주라기보다는 좀 우주항공주가 맞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나 배터리 셀 업체 동반 약세의 전기전자는 하락을 했고 유통업과 섬유, 의복 등 소비업종들도 수익권, 최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서 하락했는데 최근 연이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강세는 좀 이어지는 것은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금 더 많이 밀렸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통신 방송 서비스가 강세였고 이외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특히 일반 전기전자와 IT 하드웨어가 약세였습니다. 예. 목소리가 아직 안 좋아셔가지고 네, 감기. 추가로 질문드리기는 약간 죄송스럽긴 한데 어. 그 반도체 코멘트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랄지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랄지 그리고 이게 왠지 막 일본으로 자금이 막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들 막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뭐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가 의외로 이제 실적 쇼크가 좀 나왔죠. 네. 시장에서 3조 7,440억 정도 컨센이 있었는데 4조 원대 초중반 정도까지 뭐 컨센이 아주 높게 형성됐던 일부 리서치 자료도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2조 원대 후반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쇼크를 받았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도 연일 또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비메모리 부분이 좀 안 좋았고요. LSI 사업부가 좀 좋지 못했고 결국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은 좀 더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좀 비싼 편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연초부터 좀 몇 번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라도 몇 종목 빼고는 또 빠지다가 이제 오늘은 좀 많이 두드려 맞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HBM이라든지 장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CXL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테마군들이 움직였잖아요. 그쪽은 조금 약간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약간 좀 과하게 오른 부분도 있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그 다음 순환매가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약간의 가동률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연말에 한 60에서 70% 정도의 가동률을 80%대로 정말 올린다고 한다면 소재 업종에 대한 기회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기판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게 순환이 그래서 장비, 소재, 그다음에 뭐 기판 이런 순서로 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 흐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뭐 연속성이라든지 역시 AI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사이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트렌드 포스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1분기 디램이나 낸드 가격 추정치도 상당히 기존의 기존치보다는 상당히 높게 지금 가격 상승 폭을 나타내고 있어서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뭐 지금 4분기 실적에서 가동률을 꽤 조금 올린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수익성이 워낙 좀 하이닉스보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따라잡기 위해서 약간 가동률을 출하를 올리면서 좀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뭐 인건비라든지 일부 고정비들이 좀 많이 나갔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뭐 그런데 이제 또 적자가 조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메모리는 좋았습니다. 비메모리 쪽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상쇄할 수 있냐의 부분들은 뭐 너무 오판을 해서 급격하게 뭐 출하를 많이 늘리거나 가동률을 네. 급격하게 늘려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좀 오판이 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잘 조절하면서 가느냐 보이고요. 뭐 HBM이 이끄는 시장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유효하다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뭐 일부 소부장들의 밸류에이션 갭을 메꾸거나 너무 오버슈팅 나간 것에 대한 숨고르기나 조정은 일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반도체 섹터가 이제 끝났다 보기에는 아직은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 외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주도 업종인들이 그 외에도 좀 오늘 같은 경우도 크게 안 보였죠. 네. 시장에서는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루저 섹터로 이야기됐던 뭐 건설업이라든지 일부 이런 종목들이 좀 주가가 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아주 많이 빠진 섹터들이 뭐 약간의 뭐 호재가 나오면 좀 튀어오르는 이런 쪽으로 아주 소수의 수급이 조금 돌아다니면서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뭐 시장을 끌고 갈 만한 메인 수급은 없어요. 외국인들은 현물을 그렇게 사주지 않고 있고 기관은 외국인 선물 흐름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대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 수급도 옛날같이 그렇게 고객 예탁금이 아주 많지는 않다. 어제 기준인가 제가 한 52조 정도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80조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예탁금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 조금 시장의 힘은 좀 쉬어가거나 단기적인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도 지금 안 좋고 아 힘든 시장이에요. 자동차, 이럴 때. 현대차도 안 갔고 반도체도 내려갔고 이러니까 진짜 쉽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이랑 비교해서 우리만 소외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또 이제 슬슬 그런 느낌이 조금씩 받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제주로 가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 분석의 결제주가 상승했습니다. 네, 뭐 급등한 건 아니지만 모처럼 결제주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이커머스 쇼핑 관련된 부분도 좀 들어오고 사실은 오늘 결제주가 주목을 좀 받은 것은 뭐 최근에 좀 이야기가 많이 됐지만 결국 중국 관련된 이커머스가 한국으로 좀 들어오면서 네. 이쪽과 관련된 소비가 많이 늘기도 하고요.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재미없던 CJ 대한통운도 이번 장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실제 이제 결제주까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높다는 분석 자료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새로운 쇼핑 플랫폼들이 부각되면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약간의 지각 변동이 좀 있어 보인다는 코멘트를 하면서 결제주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장기간 굉장히 이제 소외됐었죠. 네. 그래서 이런 피지사에 대해서 다시금 주목할 시점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구간까지 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직구 사업자 선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라든지 그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쇼핑 채널 오픈 등에 따라서 온라인의 쇼핑 산업 내 트렌드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난 3분기 기준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57조 원으로 전년비 8.2%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확장 가능성을 지금은 좀 주가 부분에서는 고려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피지사 NHN KCP는 중국의 직구라든지 KG 이니시스는 유튜브 쇼핑 모멘텀으로 올해 평균 티켓 타겟 PER을 밸류에이션을 각각 15배와 8배 정도로 확대하는 쪽으로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PER을 올린다. 타겟 네, PER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피지사에 관련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대한 멀티플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NH투자증권에서 NHN KCP PER 밸류에이션 추이인데요. 각각 모멘텀들이 나올 때 어떻게 올랐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0년도부터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거고 NHN 엔터가 최대 주주로 변경되면서 관계사 거래 확대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고 그다음 간편 결제 페이코 서비스 때문에 또 주가가 움직였고 그다음 대형 글로벌 가맹점 유치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몰 확대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각각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 직구 등의 쇼핑 트렌드 변화와 이쪽에 트래픽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피지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직구가 하나. 네, 그래서 일회성 특수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평가를 하면서 두 가지 모멘텀을 이야기했는데 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중국 직구입니다. 그래서 국내 온라인 쇼핑 산업, 그러니까 쿠팡과 11번가 같은 경우는 조금 성숙기에 들어갔다 볼 수 있죠. 근데 중국 온라인 쇼핑 산업,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서도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저가 상품 판매는 물가 상승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자체를 즐기는 요즘 트렌드에 부합하기 때문이고 현재 의류나 이런 쪽도 기존에 이제 명품 의류 같은 경우는 잘 안 팔린다고요. 네. 20% 넘게 이제 하락하고 있고 오히려 뭐 조금 저가 제품, 중저가 제품들 우리가 뭐 잘 아는 이런 제품 자라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한국의 해외 직구 시장 구매액은 중국이 46%까지로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많이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29%입니다.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한국 해외 직구 시장 규모이고 한국 온라인 해외 직구 구매액 국가별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이거 다음 편 보이세요?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해외 직구 시장 규모와 왼쪽입니다. 해외 직구 시장 규모. 그래가지고 수익 건수는 상당히 많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수 이제 자체가 되네요. 네, 건수입니다. 뭐 금액은 이제 뭐 비싼 걸 사는지 싼 걸 사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수익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건 보입니다. 확장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코로나 시점을 지나면서 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 이런 것도 많이 했겠죠. 그쵸.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한국 온라인 해외 직구 구매액 그러니까 액수 기준으로 국가별 점유율인데 빨갛게 네모난 적을 보시면은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20%, 재작년 작년에 엄청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2배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야. 20% 초반에서 46%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회색 부분이 미국인데 거의 50% 상반 이렇게 올라가다가 29%까지 미국 쪽 물건을 별로 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유럽 연합이라든지 일본 뭐 이런 쪽도 있는데 일본은 뭐 그냥 스테디하게 7% 정도 수준이고요. 크게 변화가 없고 오히려 또 유럽 연합 쪽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성장이 확실히 많이 보이는 게 아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그런 것들이 최근에 1년 사이에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액수 기준으로도 이렇게 많이 네. 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튜브 쇼핑이 있는데 카페24와 협업하면서 이제 국내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아마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물건 판매 가능한데 이게 이제 인플루언서 뭐 같은 거겠죠. 네. 우리 이제 명앵커님도 만약에 뭐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쇼핑 관련된 부분을 하시면 네. 아마 명앵커를 보고 아마 매출단이 확 떠오르는
뭐 그래요? 예, 매진이 되는 뭐 그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엄청 있겠죠.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매출이 확실하게 많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쪽에 그런 식의 매출 구조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요. 요즘에 쇼츠 보면은 바로 이렇게 쇼핑 뜨잖아요. 유튜브에서도 클릭하면은. 그래서 많이 그렇게 밀고 있죠. 근데 이거를 카페24랑 같이 뭐 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 그렇기도 하고 뭐 아마 인스타 쪽에서도 뭐 비슷하게 하지 않나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트렌드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 많이 팔고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장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가게 가가지고 네. 바로 현장에서 막 이렇게 라이브 동영상을 실시간 하면서. 라이브 하면서 바로 맞아요. 팔고 뭐 그런 것도 중국에서 되게 많다고 라이브 하더라고요. 커머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라이브 커머스가 그렇게 잘 안 됐어요. 한국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라이브 커머스가 있었는데 실제 그 매출이 크게 영향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갑자기 트렌드가 그렇죠. 또 그쪽으로 또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쇼핑몰 이용 거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죠. 인플루언서가 일단 구매력을 높이고 쇼핑몰까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유튜브와 카페24 KG 이니시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있는데 좀 띄워주십시오. 유튜브에서 이제 유입 채널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카페24가 연결되면서 네. 수수료 거래액의 0.8에서 1%를 떼고요. 온라인 결제가 되면은 PG사가 수수료 거래액의 약 0.3%를 가져가는 구조로 되입니다. 와.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앉아서 땅 짚고 그렇죠. 헤엄치기네. 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이 사실은 정말 좋은 사업이죠. 맞아요. 예. 이야. 그냥 결제만 하면 앉아서 그냥 0.8%에서 1%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게 유튜브도 그렇고 앞에서도 해외 직구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초반에는 특히 중국 직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사 사기를 당해도 마음 아프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 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수수료는 더 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도 우리가 뭐 유튜브 보면서 뭐 결제하거나 라이브 커머스를 보면서 결제하거나 이게 뭐 아주 저는 아직은 익숙하지는 않은데 뭐 그게 확실히 지금 트렌드로 좀 뜨고 있고 네. 특히 인플루언서 중심의 그런 방송이 되면서 뭐 판매 완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런 트렌드로 좀 진행되는 것이 확실히 트렌드는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홈쇼핑이 뭐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홈쇼핑 쪽은 아무래도 이제 홈쇼핑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 업체들이. 그래서 판매가 많이 되더라도 업체가 남는 그 이율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이제 광고 효과는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홈쇼핑 런칭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자사몰이 있다면 자사몰로 들어와서 이렇게 판매되는데 뭐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뭐 동국 마데카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홈쇼핑에서 히트가 나고 동국 자체 쇼핑몰에서 대박이 난 뭐 그런 경우로 그러면 이익률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수수료를 안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좀 트렌드가 뭐 인스타나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유튜브나 많이 보는 매체로 네. 좀 다시 넘어가는 트렌드이고 그 가운데 이제 PG사들이 역시 끼어서 어떤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들은 썰인데 그냥 네. 비공식 완전 썰. 네. 그 카톡도 카카오도 이 프로필 누르잖아요. 네. 거기다가 쇼핑몰을 같이 해서 제가 영롱의 앵커님 프로필을 눌러서 거기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네. 약간 요런 거를 뭐 진행한다 막 이런 썰을 좀 들었었어요. 옛날에 건너서.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프로필을 눌러서 프로필을 눌러서 그러니까 이제 카톡 링크 기능을 해주나 보다. 그러니까 카톡을 눌러서 네. 부장님이 파시는 물건을 거기다가 부장님이 올려놓으시면 네. 제가 그걸 클릭해서 거기서 제가 직접 구매할 수 있게. 개인 쇼핑몰이 가능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아. 약간 그런 걸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뭐 어쨌든 식으로. 카카오 쪽도 뭐 선물하기 같은 거 되게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귀찮으니까 뭐 다른 데 가지 않고 카카오 내에서도 뭐 워낙 브랜드들이 많이 하죠. 많기 때문에 맞아요. 명품까지도 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별로 안 나가고 그냥 카카오로 이렇게 바로 결제하는 거. 그러니까 결제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는데 PG사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죠.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떤 또 이런 수익 모델이 생기면 밸류에이션 부분도 아직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잊혀졌던 섹터들 가운데 이런 모멘텀이 생기면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한번 스타디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그래서 한대요 추진이 된다는 아니 거예요. 뭐 완전 그냥
건너서 비공식 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사상 최대 풍력 수주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까?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제 GE 제너럴 일렉트릭 쪽에 네. 프레스 릴리즈가 나온 이제 자료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미국의 사상 최대 풍력 수주 발주이고요. GE가 2.4기가와트 육상 풍력을 수주했다. 이게 이제 프레스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턴 에너지의 선지아 프로젝트향 터빈 수주를 한 거고요. 지난 연말 베스타스가 1.1기가와트 수주 받은 데 이어서 남은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인 CSM 이게 3.5기가와트도 연내 발주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육상풍력 업황의 호전이 좀 본격화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IRA와 뭐 인프라 부양한 정책 효과가 이제 좀 시작되는 거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CS 윈드와 CS 베어링이 수혜가 될 것으로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코멘트를 했는데요. GE 같은 경우는 이번 수주에 따른 타워 수급 업체 3개 중에 하나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 CS 윈드의 콜로라도 푸에블로 공장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혜주고 CS 베어링의 GE향 베어링 물량도 똑같이 이제 증가세로 갈 수 있으니까 호재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의 Q셀 부분, 마이크로소프트와 총 12기가와트 관련된 장기 태양광 파트너십 체결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약 관련된 미국에서 이루어진 태양광 파트너십 중에 역대 최대 규모니까 네.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제 제가 OCI 홀딩스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OCI 홀딩스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난 차이나와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쪽에서의 폴리실리콘 가격과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 초에 $10 정도로 가격이 벌어지고 지금 현재 $14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폴리실리콘은 많이 깨졌지만 중국 말고 다른 지역에 특히 북미 지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견조하면서 이쪽 중심으로 이제 수주를 계약을 하게 되니까 아마 이쪽에 대한 형성 평가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OCI 홀딩스는 12개월 포워드 PR 밸류에이션이 4.3배였고 피어 그룹 밸류에이션이 6.4배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 이렇게 어제 리포팅이 되면서 제가 소개했고 오늘 OCI 홀딩스도 괜찮은 모습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은 뭐 계속 시황에서 말씀을 해 주시지만 그래도 투자를 할 거면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 거는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네. 알겠습니다. 항공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항공 또 올랐는데 네. 4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1분기 성수기 진입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제 잠깐 말씀드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업종 주가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12월 지표가 이제 여객과 화물 모두 월간 지표로는 작년 기준 최대 이제 지표가 나왔죠. 그리고 아마 여객 운송 같은 경우는 거의 2019년 코로나 직전 대비 한 92에서 93% 거의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적정 수준까지 다 이제 회복을 거의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공항 나가 보면 인천공항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뭐 최근에 항공료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호텔비도 굉장히 비싸졌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비싸졌는데 그래도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있더라 이렇게 실제 접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비용 항공사 LCC들의 강세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제선 여객은 전월 대비 10% 증가했고, 그 다음에 화물 물동량은 좀 비슷하게 나오지만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BAI 기준 운임이 15%나 많이 올랐으니까 화물은 정도 이제 최고치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은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저비용 항공사 LCC 3사 합산 기준 영업이익은 현재 컨센서스 대비 2배 정도 나올 거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죠. 뭐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이제 우리가 동남아 쪽, 일본이나 동남아 쪽은 역시 3분기 성수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컨센서스 좀 과도하게 좀 낮게 형성돼 있어서 아마 컨센 대비 2배 이상의 아마 어닝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분기는 뭐 어제도 말했지만은 겨울철이 이제 LCC 최대 성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웨이 항공은 특히 이제 오늘 이게 좀 눈에 들어왔는데 티웨이 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통과 시에 최대 수혜주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EU 승인 조건에는 티웨이가 독과점 우려되는 4개 유럽 노선을 대신 취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에서 장거리 항공기를 빌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24년 중으로 기재 규모가 단번에 1위 LCC인 제주항공을 추월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제주항공 대비 아직은 6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재평가가 필요해서 아마 티웨이 항공은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 화물은 수혜주 운하 통행 중단 반사이익이 당연히 이제 항공 쪽으로 이제 좀 들어올 수 있겠죠. 이쪽에서 화물은 이미 작년 8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1분기에는 컨테이너 해운을 따라서 아마 항공 운임이 굉장히 좀 급등 가능성이, 왜냐면 해운 운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항공 운임도 1분기에 따라서 많이 급등할 수 있다 해서 대한항공 쪽도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연초부터 뭐 호재를 앞두고 1분기 성수기를 두고 일부 LCC뿐만 아니라 항공업종은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늘 다시 한번 코멘트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네.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펀더멘털도 많이 따라주고 M&A 이슈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자, 또 요 얘기 또 하는데 네이버 웹툰 샀어요? 네이버 웹툰이요? 네이버 샀어요? 웹툰 못 사. 네이버 사잖아요.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만 레벨업 보셨어요? 나 혼자만 레벨업. 그게 뭐야? 어떻게요, 부장님, 우리 영롱 앵커님. 죄송합니다. 아니, 뭐 아예 모르- 처음 듣는 모를 수도 얘기인데. 있죠. 어떻게 뭐 세상을 다 알겠습니까? 이게 조회수 몇이요? 140 뭐 이요? 모르요. 저도 사실은 나 혼자 레벨업 그 작품을 아직 못 봤어요. 아. 네. 근데 보고 온 분들은 뭐 2번, 3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나 혼자만 레벨업 흥행 가능성 그리고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 웹툰 또 갔습니다. 네, 뭐 사실 웹툰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1월 3일 날 네. 제가 그때 밸류 파인더라는 독립 리서치 자료가 네. 나온 걸 가지고 아마 웹툰 자료를 한번 말씀을 언급을 꽤 오랫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뭐 그 뒤로 좀 웹툰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역시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웹툰 관련된 코멘트를 또 냈습니다. 네.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DNC 미디어가 역시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된 뭐 제작사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1월 7일 1화 방영 이후에 국내 주요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뭐 북미 애니메이션 OTT 크런치롤에서 아주 긍정적인 후기가 굉장히 다수가 발견되면서 근데 이쪽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미국 쪽, 유럽도 다 이제 지금 개봉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원작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스마툰 인기 순위가 1위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일본에서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애니메이션 흥행이 얼마만큼 웹툰 열람 증가로 이어질지가 관건인데 뭐 초기 반응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향후에 2화, 3화 이후에 화제성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지켜보고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꺾일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서 2분기 상반기 봄 시즌에는 아마 넷마블의 RPG 게임 출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원소스 멀티 유저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겠죠. 그래서 연내 2기 방영 가능성도 긍정적이고 더군다나 이제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작년까지는 적자였지만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을 하고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이익 구조도 상당히 커지는 모습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네이버 웹툰 연내 상장 구체화가 또 이루어지면 웹툰 업종의 투자 심리도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더 올라올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직접적인 수혜 강도,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 상장의 직접적인 수혜 강도는 MBT와 Y랩이 제일 클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표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외 투자 심리 개선을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은 뭐 물론 미스터 블루나 키다리 스튜디오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신한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네. 이 자료를 보면 드라마 방영 전후의 조회수와 거래액 비교입니다. 이 방영일 한 달 전 대비 조회수는 17배, 뭐 거래액은 20배 정도 늘었다 하고 방영일 10일 전 대비로는 조회수가 뭐 7배, 거래액이 7배 정도 늘었다는데 아무튼 이렇게 뭐 드라마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뭔가 올라오면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마스크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애니를 기본으로 한 이런 작품들이 올라오면 그 뒤로 애니메이션 자체 웹툰이 상당히 또 클릭이 많이 되고 원작을 또 찾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상당히 좀 웹툰 규모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디지털 애니 관련된 앱 성장률이 거의 70% 넘게 지금 보급되어 있죠. 오.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이 디지털 애니메이션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다 보이고요. 또 외국으로 수출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런 국내 뭐 컨텐츠를 가지고 미국에서도 뭐 제작을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작을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성장성도 아직은 충분히 뭐 남아있다. 우리가 이제 음악만 꼭 그렇게 뭐 글로벌로 나가서 이제 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웹툰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컨텐츠들이 또 글로벌로 나가서 어느 정도 굉장히 성과를 가지고 해외 쪽의 제작사들이 이걸 기반으로 많이 제작하고 국내 웹툰 기반으로 일본에서도 드라마를 또 최초로 만들었다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를 가지고
웹툰을 가지고 뭐 드라마를 만들 정도면 상당히 그 시장에서 먹힌다고 한다면 뭐 파워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웹툰 굉장히 잘 가고 이거 어디서 봐요? 이거요? 네. 나 혼자만 레벨업 여기 나 혼자만 레벨업? 인터넷이라고 있거든요. 한 소리 켜고 들었네요. 연구하라고. 죄송합니다. 진행자면 이거를 네. 알아야 된다. 죄송합니다. 하셔서 꼭 한번 보고. 오늘 끝나고 둘이 손잡고 네네. 뭐든 한번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참. 이거 안 보면 큰일 근데 나겠네. 뭐 12월 17일이었나 12월 말쯤에 네. CGV에서 또 나 혼자만 레벨업 1, 2화를 네. 극장에서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확실히 팬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작품, 그러니까 슈퍼 IP라 불릴 정도로 상당히 좀 핫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 궁금해요, 궁금하긴. 죄송합니다. 또 죄송해요. 만화 안 본 거 가지고 공부하느라 못 볼 수도 있죠.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한번 가 볼게요. 중동 불안 지속, 남북 관계 악화, 일부 관련주 상승. 예, 뭐 최근에 뭐 북한의 일부 이제 뭐 미사일 뭐 이슈라든지 일부 좀 도발 같은 언급들이 좀 있으면서 네. 뭐 그게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는 뭐 북한이 뭐 동해로 미사일을 이렇게 쏘았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장중에 흔들리거나 뭐 그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방산주가 예전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거나 네. 그런 이슈는 요즘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북한발 관련된 이벤트는 국내에서 그렇게 이렇게 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증권사 들어와서 이제 한 20년 넘게 일하면서 과거에는 진짜 갑자기 뭐 동해상으로 미사일 한 방 쏘면 막 관련주가 막 움직였거든요. 외환 시장도 네, 외환 시장도 그랬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뭐 반응을 거의 안 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뭐 북한에서 선물 사놓고 쏘나 뭐 이렇게 네, 맞아요. 예, 파생 선물 같은 거 포지션 사놓고 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이 우스갯소리 있을 정도로 막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요즘엔 변화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어제도 좀 말씀드린 게 있지만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자볼라의 고위 지휘관이 지난번에 사망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망한 지휘관이 최근까지 사망한 지휘관 중에 가장 최고위급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유가가 빠졌는데 어젠가요? 뭐 장 막판에 해운주하고 일부 이제 에너지주가 갑자기 이제 급등한 게 아마 어제 오후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전까지 별로 이야기가 없다가 이런 이야기가 벌어졌는데 어쨌든 고위 지휘관이 사망한 사건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어제 일이죠. 근데 9일 현지 시간입니다. 9일 이스라엘이 또 다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휘관을 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한 명이 사살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 정세를 둘러싸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게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인 다일 하가리 소장이 소셜 미디어 X에 이스라엘 공군이 항공기를 동원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 공군부대 지휘관 알리 호세인 브루지를 제거했다면서 차량 폭격 영상을 또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폭발물과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한 작전을 수십 차례 지휘했고 이스라엘 북부군 사령부 공격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좀 약간 뭐 이스라엘 공습이나 뭐 헤즈볼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중동 정세가 좀 굉장히 불안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하나유로스페이스나 뭐 셀렉트아이, 하나시스템, 뭐 빅텍, LIG, 넥스원 등등이 이제 방위 산업 등이 올라갔는데, 근데 뭐 꼭 이것만 갖고 방위 산업이 올라가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우주항공청인가 이번에 또 네. 뭔가 발표가 또 나왔잖아요.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 이제 분야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이쪽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걸 뭐 방산주가 올랐다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 최근에 정부 정책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진전이 되면서 여야 합의가 되면서 네. 뭐 국내에서 좀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KB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주항공 산업의 글로벌 국내 주요 이벤트를 이제 이렇게 글로벌과 국내에 해가지고 타임 스케줄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24년 1분기에 미국 인디아나 합작 관측 위성 발사가 뭐 있을 수 있고 뭐 2월달에 달 착륙선 발사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타임 스케줄별로 뭐 2월, 뭐 4월 그리고 2분기 그다음 11월 뭐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빨간색으로 형성되는 게 조금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KB증권에서 이렇게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벤트가 있을 만한 시기를 이렇게 표로 그려놨으니까 한번 이거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표 스케줄에 따라서 주가들이 좀 움직일 그렇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스페이스X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 영역의 확장인데 이 발사 서비스가 이제 스페이스X를 먼저 하면서 시작된 사업
사업이 결국은 위성통신이과 그다음에 다이렉트 투 셀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방향이 확산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고객군의 확대도 정부에서 지금은 민간 기업 쪽에서 제일 많이 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정부 주도의 우주항공 산업이었다면 최근에는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산업으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쏘는 위성 같은 경우가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기업까지 넘어가면서 개인 소비자까지 확산되니까 뭐 쏘게 되는 위성 쪽이 상당히 많이 개수가 늘어나고 여기에 뭐 탑재되는 여러 가지 것들 기술력이 이제 국내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뭐 방산 쪽이라 본다보다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네. 어떤 뭐 상당히 유효적인 어떤 그런 수급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결제주, 신재생에너지, 또 항공, 웹툰, 그리고 중동 불안지수, 그리고 우주항공 요쪽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회장 부장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겠고요. 김한진 박사님이 뒤에서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